예, 오늘 앵벌대학 301호는 민주는 사라지고 탐욕만 남은 386 세대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최근에 조국 사태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죠. 조국과 정경심이 정경심이는 사회적 발언이라도 별로 안 했으니까 우리는 이번에 조국 부인이라는 걸 사태 터지고 알았으니까 놔둡시다. 그렇지만 조국은 한국 사회에서 한 20년간 큰 소리로 떠들어대면서 한국 사회의 진보 그리고 386의 아이콘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민주, 공정, 정의 이런 가치들의 핵심인 양 떠들고 인터뷰하고 책도 내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이 대명사로서 사회적 지위 그리고 스피커, 목소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 조국만큼 유명하지 않지만은 윤미향도 역시 386입니다. 그는 지방의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기독교 운동권의 간사 역할을 하다가 어느 날 이 위안부 할머니라는 걸 알아서 그의 삶이 신분 상승이 되어서 상층이 되고 그의 남편도 간첩 비수단 역할로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부는 딸을 피아노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UCLA 피아노과에 유학 보내는 수준까지 가게 됐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식을 UCLA에 피아노 유학을 보내고 그리고 한국의 명문 사립대학에 피아노과 교육을 시킬 정도면 그 사람의 소득이 어느 수준 되어야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삶에서 공식적으로는 희생하고 봉사하는 역할처럼 책정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동계산들이 흐려지고 그리고 그의 삶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딸을 지금 호화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갔습니다. 자, 조국도 자기 자식을 다 호화 교육을 시켰고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을 했지요. 자, 임종석 한국의 주사파 운동권의 대명사인데 그렇게 주체사상 혁명에 몰입해 있을 만한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식은 미국의 시카고의 미술대학에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비용이 있어야 가능한지 알 사람은 다 알 겁니다. 과거에 통진당의 이석기도 자기 애를 조기 유학을 보냈죠. 박영선, 추미애 같은 사람도 다 그 조기 유학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두관, 시골의 이장 출신, 그야말로 학벌이 별로 의미 없는 입지전적인 우직한 바닥에서 자수성가했다는 사람도 자기 아들을 영국의 스포츠 마케팅 유학을 시키고 딸은 중국 청와대학을 보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공부가 안 되는 자식을 억지로 만들어서 스펙을 유학을 통해 만들어주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술 교육을 해외까지 보내서 시키고 자, 이런 것은 한국 사회의 최상층들이 하는 일들을 흉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민주화, 정의의 상징인 양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386들이 대학에 다닐 때 독재 타도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주사파라고 하는 NL 조직이 되어서 그게 주류가 됐죠. 학생운동이에요. 그래서 전대협 항총련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인영이가 전대협에서 만든 문건을 보면 그야말로 주사파가 친북 세력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시대를 살은 사람들은 마치 운동권의 주류였던 사람이 감옥을 가고 또 운동에 헌신한다면서 그들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더라도 386 민주화 세대라는 그런 이 동질적인 정서를 가지고 항상 그들을 지금 떠받들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87년 민주화 항쟁 이런 부분에 다 직간접으로 참가했다라는 부분을 평생 자랑처럼 가져왔어요. 그런데 정말로 386
세대가 원했던 것이 민주화였느냐? 민주화가 아니었죠. 그들은 민주화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은 민주화라는 표현 속에는 이 사회를 친북적으로 적화시키는 부분이 사실상의 핵심이었습니다. 전대협과 한총련의 기본적인 목적은 대한민국을 북한과 친북적으로 통일시키자. 이 부분을 부인할 수 있다면 제가 봤을 때 전대협 한총련이 그야말로 그냥 보편적인 민주화를 지향하는 학생운동 세력이라고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얼마든지 내 토론을 해줄 수 있으니까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 혹시 제 말에 이의가 있다면 토론에 나서길 바라요. 그런데 이들이 말로는 민주화에 대한 희생 이런 거를 갖다가 밖으로 내세우지만 이들은 이후에요. 한번 보세요. 자,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취업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취업은 잘 돼서 좋은 직장을 갔어요. 또 직장을 안 가고 사회운동을 해도 사회운동에 전부 두목이 됐습니다. 윤미향이 같이 별 재주 없어 보이는 사람도 그 정의연, 정대협 속에서 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그러니 나머지 꾼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람들은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면서 곳곳마다 다 사회운동의 핵심이 되었지요. 민노총도 장악했어요. 전농도 장악했어요. 참여연대도 장악했어요. 경실련도 장악했어요. 그래서 온갖 형태의 각종 사회단체의 지도부를 이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노총도 이 세력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언론사에도 지금 이들이 언론노조부터 시작해서 언론사의 주요 간부들, 사장들까지 이제 장악했어요. 그리고 기업으로 들어가면 이들이 이제 대부분 최소 상무, 전무, 그리고 대표 이것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운동을 거쳐서 정치권으로 놓은 이들은 이미 청와대, 그 다음에 국회, 그리고 행정부 등의 고위직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386 때 열심히 고시 봐서 출세한 사람은 기껏 변호사나 뭐 상급, 2급 공무원하고 끝나면 운동권으로 갔던 사람들은 장관이나 차관이나 국회의원이 되어서 그들을 호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한 것보다 공부해서 고시 붙는 것보다 데모로서 쭉 나간 사람들이 그들 머리 위에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죠. 여기 있는 저도요. 386 대명사로서 이인영, 우상호, 임종석, 오영식과 같이 5인방으로 영입됐습니다. 저만 전대협 출신이 아니었어요. 나머지는 전대협 1, 2, 3대 의장이거나 학생회 회장이었죠. 자, 그런데 저는 그런 친구들이 그때부터 싫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학생운동의 행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저항의식이 나와서 NL이니 PD니 여기에 가담하지 않고 실질적인 사회운동을 지속해 나가자라고 제 스스로 독자적인 계보를 꾸려서 활동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대형 농민단체에 들어가서 그걸 새롭게 변모시키는 역할도 해왔어요. 자, 그렇지만 정치판에 들어갔지만 저는 그들과 같이 정치를 하기가 거의 이념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들은 이 사회에 각 분야를 벌써 다 장악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재산이 보면 다 상당한 재산 축적을 이루었고 부동산 투기나 그 다음에 아파트 투기, 강남 이런 부분에 다들 한재산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식 교육은 지금 앞에 말한 쭉 열간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운동권이라면 차마 자기 자식은 그렇게 교육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를 안 보내고 유학을 보내고 온갖 편법, 탈법, 스펙을 통해서 자기 자식은 예외로서 사교육부터 스펙 만들기, 유학 보내기 등을 통해 안 되는 자식을 억지로 부모의 찬스로서 기회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말하던 민주화, 정의, 공정은 없는 거죠. 지 삶은 부동산 투기에 2, 3회 번 다니면서 재산 축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말하는 니는 하는데 저는 아파트나 이런 걸 사서 단돈 1원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마 등기부가 인정할 겁니다. 자, 거기에 저는 자식을 군대도 다 보냈고 저도 갔다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제 자식을 뭘 더 만들기 위해서 스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 바 없어요. 자, 그럼 너는 바보네? 예, 전 바보처럼 살았지요. 자, 그런데 저는 이 386에게
학교 시절에 외치던 정의는 가식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가식이냐? 자, 그들이 북한을 위해서 민주화를 외치고 정의를 외쳤지, 이 나라에 정말로 고통받는 사람들이나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를 고치기 위해서 정의를 외친 건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됐어요. 왜? 그들이 지금 이 사회를 지배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벌써 한 10년 전부터 지배 단계에 들어와서 앞으로도 한 10년간 더 지배할 거예요. 이들은 똘똘 뭉쳐 있어요. 386,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운동권들은요. 그 이후에 90년대, 2000년대 이런 운동권이 일어나 대학 다닌 사람들은 뭉칠 만한 공통 정서도 없고 무슨 음악이나 노래, 영화 이런 걸로 정서를 간직하지 집단으로서의 의식은 없는데, 이 386들은 그 집단 의식을 조폭처럼 똘똘 뭉쳐가 있어요. 그 마지막 세대, 우리나라에 그 이전에 7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한 10년쯤 일찍 사회에 나간 사람들은 공통 정서가 없습니다. 뭐 박정희 정권을 타도해서 싸웠지만 이해찬 세대에는, 신계륜 세대에는 공통 정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386들만 공통 정서를 가지고 있고 자기의 노래가 있고 운동권 가요가 있고 또 자신들의 문화가 있고, 그래서 뭐 영화 1987이니 택시 운전사니 이런 부분을 보면서 공감하니 어쩌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됐는데 비껴줄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배할 거예요, 당분간요. 그러면서 그들은 2030의 새로운 지금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이 사회를 바꾸려고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있고 고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386 때 20대 때 대학교에서 데모를 하면서 노동자를 위한다고 했죠. 주사파도 말은 그런 것도 했어요. 그리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하고 노동자, 농민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면, 지금 완전히 시작부터 불평등을 겪고 있는 2030, 부모도 부자도 아니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런 평범한 2030 세대들을 위해서 이 386들이 제가 하는 서포 15조 같은 이야기를 자기들이 여당의 원내대표도 하고 있고, 자, 청와대에도 있고, 그걸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민주당에서 발의해서 정말로 2030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대를 만들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입으로만, 머릿속에만 민주화나 공정 정의가 있고 자신의 삶은 이미 공정을 상실했어요. 자기 새끼들 교육시키거나 사교육을 시키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그리고 서로 주고받고 밀고 당기면서 자신들끼리의 커넥션, 계보를 만들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계보 부분에는 회사에서 만약에 386 한 명이 회사 임원인데 잘릴 것 같으면 정치판에 있는 386한테 전화 걸어서 우리 오너한테 전화 좀 해주라. 해줄게. 자, 그래, 내 전화했다. 안 잘렸다. 야, 골프 한번 치자. 룸살롱 한번 가자. 봉투 준다. 이런 식으로 다 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끼리의 커넥션과 이런 부분에서 전화 한 통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금 이번에 옵티머스에 보면 누구하고 잘 알고 누구하고 잘 안다면서 서로 전화 주고받으면서 청와대 찾아가면서 해왔다라는 게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민주화 정의 이런 부분을 주장하던 386이 이제는 부패와 비리의 커넥션으로서 인맥의 386, 즉 밀어주고 땡겨주는 386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자식부터 집안에부터 그들은 그야말로 모순으로 점청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386 민주화니 이런 세대들을 언론이 비판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을 비판하는 책을 딱 한 개 봤어요. 386 유감이라고요. 그 외에는 잘 없어요. 왜? 자기들이 이 사회의 주류니까 자기들을 비판하는 부분을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386들에게는 남은 게 뭐 있습니까? 민주는 사라지고 탐욕만 남은, 그야말로 그들이 요가던 옛날의 사회 기득권 세력 스스로 내버린 거 아니냐. 그들이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얼굴을 바라봤을 때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느냐. 이게 오늘날 386의 실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제일 혐오하는 거는요,
지금 나이가 뭐 50대 중후반이 모여서 옛날에 어느 식당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뭐 모임을 하는가 운동권 가열을 뭐 기름이 아주 그냥 잘잘 이렇게 발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식당에 방에서 부르고 앉았더라고요. 정말 저는 역겨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너네들이 부르는 그 노래는 이제는 또렷도 유행가냐? 당신들 마음속에 어디에 386의 그 절실했던 그 정신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느냐? 제가요 옛날에 대학교 때 뭐 거리 투쟁에 이런 데 나가서 운동권 가요를 부르면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저절로 났고요. 청계천에 가서 그 노동자를 위해서 데모를 할 때는 그야말로 정말 그런 사람들도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정말로 절실했습니다. 누가 가라 안 했지만 가서 그런 걸 하다가 잡혀가서 며칠씩 그냥 얻어맞고 오고 경찰서요 구치소에서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남들이 공부할 때 공부를 안 하고 내 인생이 망가져 가는구나를 느끼면서 한탄하며 술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졌던 그 절실함은 그야말로 운동권 주류가 아니었던 386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의 빛으로만 남고 나머지 주류들은 이 사회의 주도권이 되고 또 그런 빛으로 남았던 사람들도 자기 인생으로 되돌아와서는 그 운동권 주류들의 삶을 똑같이 흉내내면서 더 탐욕적으로 살지 않았는가. 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제 삶이 완전히 타락했다라고 생각 안 하는 거는요. 저는 살면서 제 삶이 그래도 이 세상의 잘못된 구석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자기 정화를 끊임없이 했다고 봅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욕심과 탐욕에 빠지거나 잘못된 길을 들어선 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남들이 가는 탄탄대로를 가지 않고 거기서 스스로 걸어 내려와서 아직도 오솔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더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20대에 느낀 그 절실했던 감정이 순수한 것이라면 지금 오늘날 386 세대가 살고 있는 이 방식은요. 20, 30대가 그들을 바라봤을 때 이건 당신들은 전부 가식이었고 거짓이었다. 그래서 민주화고 뭐고 386 세대라는 부분의 공통성을 우리 앞에서 자랑하지도 말라라고 돌을 맞을 일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은 좀 겸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에 곳곳에 주역이 되어서 이 사회를 장악하고 끌어가는 386들이 이제는 그들의 영혼은 다 탈색이 되고 그야말로 욕심만 남아서 그들이 이 사회를 타락시키고 그들의 이전 세대처럼 또 이 사회를 망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86에게 남은 것은 조폭 같은 서로의 조폭 정서의 공유 그리고 이해관계에 의한 커넥션 이런 부정적인 내용 말고는 뭐가 남아 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386 자랑을 하지 말고 또 386 세대라는 부분에 끊임없는 반성과 성찰. 세월이 지나면 386 이것들은 전부 사기꾼이다라는 소리로 역사에 기억될 거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이라는 부분이 독재를 타도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게 긍정적인 부분의 하나라면 386이 가져온 사회의 부정적인 요소가 10개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자 합니다. 세상이 하도 386 해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날 386에게 과연 무엇이 남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